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S와 DLF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은행과 고객 사이의 불안전 판매 가능성 등의 문제는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앞단계인 상품을 발행한 증권사 또 운용사와 판매사인 은행 사이에서의 문제는 없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 상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 5% 기대 수익률 갖고 들어갔다가 지금 원금 손실 100%까지 가능한 상황까지 온 건데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제 은행이 고객한테 판매한 이 판매된 형태는 파생 결합 펀드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일한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이 경우에는 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기초 자산인데 이걸 가지고 발행한 파생 결합 증권을 여러 개 묶어서 펀드로 조성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에 나올 텐데 이 증권사가 보시는 것처럼 이 기초 자산을 발행하면은 운용사가 이를 펀드에 담고 그 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는데요. 이 펀드 DLF가 투자한 DLS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파생상품법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좀 예를 들면은 이 뼈대인 골조 이거를 증권사가 발행하는 DLS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완성하는 걸 이제 운용사가 이 DLF로 조성을 하는 거 그리고 은행은 이 건물에 살 사람을 모집한 이제 분양 중개인 또는 공인 중개사 정도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독일 금리 연계 DLS는 보시는 것처럼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만기 시점에 마이너스 0.2% 아래면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은 100% 원금 손실이 아니라 이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은 이 금리 하락폭에 비례해서 손실이 커지고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7% 이하로 가면은 원금을 모두 잃습니다. 저 그래픽에서는 98%라고 돼 있는데 저 나머지 2%는 이제 그 선지급 쿠폰이라고 해서 애초에 신청을 할 때 받는 한 200만 원 수준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기준으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보니까 마이너스 0.679%를 가리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상품이 만기라고 하면은 1억 원을 투자한 사람들은 800만 원만 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금리 연계한 DLS 상품에 대해서는 글쎄요. 근데 비슷한 상품들이 지금까지 사모펀드 통해서 많이 팔려왔고 투자라는 게 물론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대 수익에 비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너무 큰 것과 시기적으로 이게 맞았느냐. 그러니까 6개월 만기라고 봤을 때 올해 초인 건데 올해 초부터 독일 국채 금리는 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들은 없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품의 설계 구조 자체는 기존에 팔렸던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률에 비해 손실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핵심은 이 판매 시점이 조금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판매 시점은 판매사였던 우리은행도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품의 첫 발행은 3월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첫 발행 다음 날인 3월 22일 독일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012%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는 2016년 10월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일본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국채를 찍으면서 시장 전문가들도 이게 마이너스 금리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이 상품이 마지막으로 발행됐던 그 5월 17일 독일 국채 금리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10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 구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마이너스 0.2%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1%포인트를 남겨둔 간당간당했네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증권사의 상품 발행 그리고 은행의 판매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그 판매되는 구조를 설명해 줬지만 운용사와 증권사하고 은행 간에 사실 안 보이는 가불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만약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증권사 측에서 좀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중단할 것을 좀 제한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근데 왜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가 이제 위험하다 중단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상식적으로 됐을 일인데 예. 왜 안 됐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은행이 아무래도 유리한 네.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의 이제 흥행의 성공 실패 여부가 판매사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고 발행사인 증권사가 왈가왈부하기 쉽지가 않은 시장 구조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운용사 또는 증권사의 이 상품 설계 역량에 따라서 이제 조금 펀드 판매사가 먼저 펀드 판매를 요청하거나 예. 그러니까 운용사가 조금 갑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가불이 뒤바뀐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고 이게 예. 이번에 터져서 이 구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증권업계에서는 이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증권사가 발행을 중단할 수 없었다라는 이유로 제시를 하는데 왜냐? 그 자사 고객에게 공모 형식으로 판 상품도 아니고 이 사모펀드인데 이미 판매사랑 이 판매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이 시장 상황을 이제 발행사인 증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뭐 발행 중단을 고려했어야 되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증권업계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예.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항변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워낙 사태가 심각해서요. 네. 이거는 어떻게 또 조사가 될지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 문제 제기를 해보자면 허인영 기자가 관련해서 보도를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이게 결과적으로 뭐 글로벌 IB들에게 당한 거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파생 상품은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큰 손실을 보면은 반대 포지션에 배팅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네.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야지 시장이 형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을 전제로 이번 문제가 된 DLS를 예로 들면은 이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고객들은 손실을 입었잖아요. 예. 근데 마이너스 0.2%로 이하로 떨어졌을 때 여기에 베팅해서 수익을 본 투자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좀 해당 DLS를 설계했던 이 JP 모건 그리고 이 외국계 IB를 중심으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큰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금리 연계 DLS, 요 독일 국채 DLS가 들여오게 된 배경이 그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17년 그리고 지난해 말 이 JP 모건이라는 그 외국계 글로벌 IB가 설계를 했고 예. 이걸 통해서 조금 국내 기관들이 쏠쏠하게 좀 수익을 보기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은행인지 아니면 증권사인지 운용사인지 누가 이걸 들여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그 외국계 그 상품을 우리나라 금융사가 들여와서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추정일 뿐이지만 이 파생 상품 시장의 구조를 고려했을 때 외국계 IB가 이 독일 10년물 금리 하락에 배팅한 DLS를 발행해서 이미 판매를 했고 네. 이 파생 상품을 판매를 하면 위험 회피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 증권사, 국내 금융사에게 반대 포지션의 DLS를 추천해주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요런 것 때문에 글로벌 IB들한테 또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IB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을 가지고 해지를 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례가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1998년에도 예. 이 JP모건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금융사에게 비슷한 사례예요. 본인들이 이제 반대 포지션에 배팅을 해놓고 추천을 했는데 우리나라 금융사가 손실을 났거든요. 예. 그때도 이제 이 외국계 파생 상품에 우리나라가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물론 태부적인 상품 구조나 아니면 그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희생양, 위험 회피용으로 좀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독일 국채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이거를 설계한 글로벌 은행에서 우리나라에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JP 모건이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상품 설명서를 만들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JP 모건이
올해 하반기 독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0.2%, 0.3%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 상승할 것으로 그렇죠. 예. 한 운용사가 백투백 엣지 위험 회피 운용사까지 하는 조금 이례적인 구조로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사실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게 또 3호 형태로 하다 보니까 누가 이득을 가져갔는지 추적하기 쉽지 않은 거고 하다 보면 또 나오는 것이 공모 형식이었다면 피해가 덜했을까라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 피해 양상을 먼저 짚어보면은 이 DLS, 그러니까 이 DLS가 똑같은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DLS가 투자자 2,000명한테 판매가 됐어요. 네. 근데 모든 투자자가 100% 손실 위기에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규모나 양상이 공모펀드랑 비슷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 독일 금리 DLS는 이 레버리지가 200배에 달하고 원금 손실이 100% 가능한 고위험 파생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3호 형태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었고 가입 절차도 뭐 간이 투자 설명서 정도만 제공되는 좀 상대적으로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공모펀드 얘기가 나오냐? 이 펀드가 만약에 공모 형태로 판매가 됐다면 소비자 보호 장치가 좀 더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상품 판매가 시작된 3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 그 금리가 마이너스를 오가던 상황이었고 이 은행과 증권사가 이 공모 형태로 판매를 하게 되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판매 시점을 검토했을 수도 있고 플러스 그 금융당국 역시 이 증권 신고서를 심사를 하거든요. 이 심사 단계에서 뭐 이 발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 발행을 좀 재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정도 의견을 제시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사모펀드는 위험한 상품인 만큼 뭐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은 사모펀드의 규제 강화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